미국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폭격으로 제거하고 전면전을 시작한 지 이틀째인데 아직도 전 세계 어느 언론도 이 전쟁이 왜 하필 지금 벌어졌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이란의 핵무기 위협을 이유로 들었지만 미국 국방정보국은 이란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미사일을 개발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이미 결론 내린 상태였고, 트럼프 자신도 불과 8개월 전에 이란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자랑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란이 핵무기를 일주일 안에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 전쟁의 공식적인 명분 뒤에 숨어있는 진짜 맥락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2025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란에서 경제 위기와 리아라 폭락으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터졌거든요. 이 시위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로 100개가 넘는 도시로 확산됐고, 이란 정부는 수천 명의 시위대를 학살하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도움이 오고 있다고 올렸는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마라라고를 방문해서 트럼프와 만났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엑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네타냐후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6월 공동 공습의 후속 작전을 논의했고, 이때부터 외교와 전쟁이라는 두 가지 트랙이 동시에 가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표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전쟁 명분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재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보유, 그리고 하마스와 헤즈볼라 같은 지역 무장단체 지원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분들을 하나씩 따져보면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PBS 팩트체크에 따르면 트럼프가 이란의 미사일이 곧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은 미국 자체 정보기관의 평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고, 국방정보국은 이란이 그런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게다가 국방부 자체 평가에서도 2025년 6월 핵시설 공습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최소 2년은 후퇴했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명분만 놓고 보면 급하게 전쟁을 벌여야 할 이유가 명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 전쟁을 추동한 동력은 뭐였느냐? 워싱턴 포스트가 공습 직후 보도한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수주에 걸쳐 트럼프에게 이란 공격을 반복적으로 로비했다는 겁니다. 네타냐후는 공습 후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40년간 이루고 싶었던 것을 트럼프가 도와줬다라고요. 이건 굉장히 솔직한 발언인데, 이스라엘은 수십 년간 이란을 최대 위협으로 규정해왔고 역대 미국 대통령들에게 이란 정권 교체를 요청해왔거든요. 트럼프가 그 요청을 최종적으로 수락한 최초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인물이 있는데, 바로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입니다. 쿠슈너는 백악관을 떠난 뒤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 수억 달러를 투자받아 어피니티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를 설립했고, 중동 전역의 부동산과 투자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거든요. 가디언과 르몽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쿠슈너는 외교관과 사업가라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며 사우디와의 재정적 파트너십을 계속 확대해왔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쿠슈너는 스티브 위트코프와 함께 제네바 협상에 미국 측 대표로 참여했는데요. 흥미로운 건 엑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쿠슈너와 위트코프는 제네바에 가기 전부터 이미 합의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협상을 진행한 건 이란 측이 외교가 살아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미국 관리가 직접 밝혔어요. 이 부분이 이 전쟁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 중 하나인데요. 오만의 외무장관은 공습 직전에 이란이 농축 우라늄 비축을 포기하고 IAEA의 완전한 검증에 동의하는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발표했거든요. 평화가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폭격이 시작된 거예요. 오만 외무장관은 공습 후 적극적이고 진지한 협상이 또다시 훼손됐다며 공개적으로 분노를 표출했고요. 국제정책센터의 매트 더스 부소장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스라엘의 이 일에 가장 부합하는 건 미국의 협상 파트너로서의 신뢰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왜 미국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지 않느냐? 트럼프는 4주에서 5주면 끝난다고 했지만 많은 분석가가 이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구조적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여러 겹으로 겹쳐 있습니다. 리스폰서블 스테이트 크래프트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는 아무도 전후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라크 전처럼 새 정부를 직접 세우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붕괴를 유도하고 나서 손을 떼겠다는 전략인데, 문제는 이란이 이라크나 리비아와는 전혀 다른 국가라는 겁니다. BBC의 제러미 보웬 국제 에디터가 정확히 지적했는데요. 역사상 공습만으로 정권이 붕괴된 선례가 없다고 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대규모 지상군 투입으로 추출됐고 2011년 리비아의 카다피는 반군 세력과 나토 공군력이 결합돼서 무너졌거든요. 두 경우 모두 국가 붕괴와 내전, 수천 명의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란은 47년간 유지된 복잡한 정치체제를 갖고 있고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는 정권 수호 무력 조직이 별도로 존재하며 이들은 올해 초 시위대에게 발포해 수천 명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조직이거든요. 트럼프가 이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면 면책을 주겠다고 했지만 시아파 이슬람에서 순교는 핵심 이념이라 이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전쟁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이란의 보복 역량이 예상보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공습 시작 수시간 만에 이스라엘은 물론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페르시아만 전역의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거든요. 쿠웨이트 국제공항이 타격을 받았고 두바이의 부르즈 알 아랍과 버즈 할리파 인근 주거 지역에도 파편이 떨어졌으며 바레인의 미제 5함대 사령부가 공격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셰메시에서는 시나고구가 이란 미사일에 직격돼 9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부상했고요. 미군도 3명의 전사자와 5명의 중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이란이 광범위하게 보복할 수 있다는 건 전쟁이 단순히 일방적 공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카드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는데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약 20%, 해상 원유 수송의 30%가 통과하는 곳이거든요. 항공연료의 20%, 가솔린과 나프타의 16%도 이 해협을 지나갑니다. 봉쇄 이후 현재 150척 이상의 화물선과 유조선이 해협 앞에서 멈춰 서 있는 상태입니다. 로이터는 이란전이 수십 년 만에 석유시장 최대의 위기를 촉발했다고 보도했고요. 이제 경제적 영향을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이 되실 건데요. 유가가 이미 9%에서 10% 급등해서 배럴당 $80를 돌파했고 우드 맥킨지 같은 컨설팅 업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 배럴당 $100를 넘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CNBC의 에너지 전문가 로버트 맥널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보장한다고 직접 말했거든요. 증시도 폭락했는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달러와 금, 원유만 상승하는 전형적인 전시 리스크 오프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전쟁으로 확실히 돈을 버는 쪽도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방산 업체들입니다. 베런스에 따르면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미국 항공우주방산 ETF는 지난 6월 이란 공습 이후로 35센트 상승했고 록히드 마틴은 같은 기간 40% 올랐습니다. 이번 추가 공습 소식에 록히드 마틴은 시간 외 거래에서 7%, RTX는 6%, L3 해리스는 5% 이상 급등했거든요. 이 작전에 투입된 무기들을 보면 B2 스텔스 폭격기, F-15, F-35 전투기, 토마호크 미사일, 하이마스 로켓, 저가 일회용 드론까지 총동원됐는데 이 무기들은 전부 미국 방산업체들의 제품이고 소모되면 다시 만들어야 하거든요. 전쟁이 4주에서 5주 지속된다면 이 기업들의 수주 잔고는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넓은 그림을 봐야 하는데요. 알자지라가 정확히 분석했듯이 2003년 이라크전의 각본과 2026년 이란전의 각본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거든요. 당시 부시 행정부는 대량 살상 무기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나중에 그 정보가 거짓으로 밝혀졌고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미국 자체의 정보기관들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2003년에는 최소한 영국과 함께 동맹연합을 만들려는 노력이라도 있었는데 2026년에는 사실상 이스라엘만이 전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이란의 보복 미사일에 맞고 있으면서도 소극적 방어에 머물고 있고 유엔과 다수 국가는 이 공습 자체를 비난하고 있거든요. 미국 의회에서도 전쟁 권한 결의안을 통해 이 전쟁을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과가 쉽지 않은데요. 공화당은 대부분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도 완전히 단결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메릴랜드주의 크리스 반 홀런 상원 의원은 네타냐후의 정치적 야망과 사우디 왕세자를 위해 미국인을 전쟁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지만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하킴 제프리스는 트럼프가 미국 이익에 기반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
전쟁을 지지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전쟁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유가 상승은 기정사실이고, 유가가 오르면 운송비, 제조 원가, 항공료가 전부 올라가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미 올해 들어 트럼프의 대이란 강경 발언만으로도 유가가 17% 올랐었고, 실제 전쟁이 시작되면서 추가로 10%가 뛴 상태거든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 전쟁은 주식시장에도 심각한 불확실성을 던지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장기적 원유 공급 차질과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동시에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UAE 데이터 센터가 이란 공격으로 피격될,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것만 봐도 이 전쟁의 경제적 파장이 에너지 분야를 넘어 IT 인프라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결국 이 전쟁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구조가 보이는데요. 네타냐후는 올해 총선을 앞두고 있고, 전쟁 중에 정치적 입지가 강화된다는 걸 가자 전쟁에서 이미 학습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오랜 수건이 있고요. 트럼프는 자신만의 역사적 업적을 원하는 동시에 협상의 기술이라는 자신의 철학에 따라 군사적 압박으로 거래를 이끌어내려 하지만, 이란처럼 이념과 신앙이 정치의 핵심인 국가에서 그런 접근이 통할지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한편 미국 방산업체들은 전쟁이 지속될수록 더 많은 무기를 팔게 되고, 유가 상승으로 사우디를 비롯한 산유국들의 수입도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이 전쟁이 4주 안에 끝날 것이라는 트럼프의 말을 믿는 전문가는 거의 없는데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공습만으로 정권을 교체한 전례가 없고, 이란은 보복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혁명 수비대는 항복할 가능성이 극히 낮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경제적 무기를 쥐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끝내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을 결정한 사람들 자체가 전쟁이 길어지는 것에서 손해보다 이익을 더 많이 보는 구조라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전쟁의 대가를 치르는 건 결정을 내린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란의 민간인과 미군 병사, 그리고 유가 상승과 경기 침체의 파도에 휩쓸릴 전 세계 시민들이라는 사실입니다.